금리 인상 스케줄 아래에서 중간쯤 들어갔었을 때 빅 스텝 아니면 나중에 또 자이언트 스텝 이런 네. 얘기 나왔었을 때 시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예. 네.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가끔 투자할 때 보면 오늘 무슨 날이야? 이럴 때 있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 무슨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연준의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하게 되고요. 글로벌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 의회에 출석을 해서 앞으로 금리 방향 어떻게 되는지 7월 말에 왜 그 사달을 냈는지 설명하게 됩니다. 요 결과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장에도 반영이 될 텐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 맞죠, 본부장님? 중요한 날이죠. 중요한 날이죠. 네. 요거에 앞서서 어제 한국은행이 네. 어려운 선택을 하나 했단 말이죠. 네. 13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내수를 더 걱정할 거냐 부동산 급등세를 더 걱정할 거냐에서 부동산 쪽으로 부등호를 열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아쉽다 이런 반응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 결정 잘한 건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국에서 내리면 나중에 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지금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라서 또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부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를 이 정도 수준에서는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룸을 좀 비축해 두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다음 달에 어김없이 내려갈 것 같긴 하죠.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네. 그래도 좀 할 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근데 미국에서는요. 한동안 저는 이 논란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네. 분기에 2%씩 성장하는 나라가 네. 고용이 월에 11만 개씩 늘어나는 나라가 왜 경기 침체 이슈에 이렇게 시달려야 하느냐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기 침체 이슈와 관련해서 어쨌든 미국이 지금 약간 그 경기 둔화로 가는 건 맞다. 그래서 이번에 9월에 빅컷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고용지표 보고 나오는 얘기인데 0.5%포인트 내리는 거 요 시점에 맞습니까? 네. 제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은행 말씀드리면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너무 빠르게 금리를 내리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좀 옛날로 되돌아가서 미 연준이 계속 금리를 안 올리고 있다가 너무 늦게 올렸다 보니까 막판에 막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 스케줄 아래에서 중간쯤 들어갔었을 때 빅 스텝 아니면 나중에 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 나왔었을 때 시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네.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때의 그 미 연준이 잘못했던 행동이 최근에 들어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올해 연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패드와치에서는 올해 금리 1.5%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채권 관련돼서의 어떤 투자가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까지 빨리 안 떨어졌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여태까지 안 내린 게 맞았죠. 그러니 이제 9월 달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속도 자체도 지금 현재의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을 들여다봤었을 때 저희의 판단으로는 0.25%씩 뭐 진짜 1.25%나 내려주면 저는 경기 침체가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 안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주고 예측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3번이 남아 있는데 유동원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올해 연말에 미금리 상단이 어느쯤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 0.5%는 잘라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많이 잘라도 0.75% 정도
인하를 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3번 만나니까 네. 만날 때마다 0.25%씩 정도만 인하를 해도 충분히 좋은 그런 환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옛날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 98년도에 네. 아시아 금융 위기를 걱정을 하면서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3번 연속으로 0.75% 낮추고 나서 엄청난 버블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그게 또 나중에 엄청난 이 버블 붕괴와 장기간의 후유증까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빨리 많이 내려줘서 엄청난 거품을 조장하거나 너무 빨리 많이 내려서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빨리 일어날 것처럼 보여주거나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측 가능한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임금 부분이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 하락폭이 바닥을 잡고 그러니까 즉 상승률의 하락폭이 바닥을 잡고 다시 이제 3%대 초반 중반 정도의 상승률로 변해가고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계속 걱정하고 있는 이 고용 부분이 고용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고용의 신규 고용이 주는 거죠. 신규 고용의 증가폭이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예, 신규 고용이 증가폭이 줄고 있는 것은 여전히 고용이 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샤미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경제는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고용시장뿐만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게 뭐 AI 관련됐던 여러 가지 지금 혁신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2가지 요소를 다 감안한다면 금리를 너무 빨리 세게 내리는 것은 오히려 악재의 어떤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월 초에 들썩들썩하다가 진정이 됐는데 그 0.5 B컷 얘기가 다시 나온 건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고용이 연간 얼마나 늘었는지 이거 다시 세금 납세한 자료하고 맞춰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30% 덜 늘어났더라. 요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미국의 연간 고용 이 숫자가 대폭 조정이 되면서 지금 3회 법칙의 3 말씀하셨는데 네. 클라우디아 3 다시 등판을 해서 네. 경기 침체는 아닌데 0.5 가야 된다 9월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지표하고 그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좀 하기가 어렵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81만 8천 명 정도가 예상보다 줄었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대충 해보시면 우리가 너무 신규 고용이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10만 이상 정도면 적절한 수준의 이 신규 고용이다. 네. 매달 기준으로서. 옛날에는 진짜 늘 그렇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계속 20만, 뭐 25만, 뭐 17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네. 예, 그게 계속 보면 몇 달이 지나고 나면 다 조정이 돼 있었어요. 마치 그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통계상의 어떤 리스크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숫자는 딱 그 정도 숫자입니다. 뭐 10만 정도의 매달 늘어나는 숫자 정도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정도의 고용이 나오는데 지난 1년 동안의 미국 GDP 성장률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제법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 성장률이 얼마가 나왔죠? 3%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해가 가나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GDP 성장률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서 네. 고용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여전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생산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굳이 금리를 0.5%를 확 잘라야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사실 인플레이션이 2% 정도 되면 5.5%는 좀 높은 게 맞죠. 예, 그래서 과거에 자이언트 스텝 한 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0.5% 자른다. 이건 말이 되지만 저는 천천히 내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4% 정도 금리를 내려주면
4%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대비해서 한 1.25% 정도를 장기적으로 내려주면 이번 사이클은 충분히 소프트 랜딩 가능하고 그런 부분으로서 또 이익 증가율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가지고 또 어제 한번 호들갑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잭슨홀 연설에서 뭐 시장에서는 0.25 가능성을 제시할 거냐 0.5 가능성을 제시할 거냐 내용을 가지고도 갑론을박이 있던데 뭔가 구체적으로 소위 미국 말로 텐저블한 얘기를 해줄까요? 그러니까 저는 0.25 자르고 0.5를 자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4% 정도까지만 인하하면 된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이 정확하게 최종 종착지가 어느 곳인가. 어느 정도인가가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떨어뜨릴 거냐 천천히 떨어뜨릴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얘기를 해야죠. 빨리 떨어뜨리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높게 유지 오랫동안 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없애준다 빨리. 그리고 동결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0.5% 떨어뜨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그럼 경기가 정말 안 좋은 거야? 문제가 있나? 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내가 왜 액션을 취하는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된단 네.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미 연준의 메시지 자체가 우리가 경제를 걱정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금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다 잡혔으니까 4%만 해도 충분히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뭐 미리미리 좀 인슈어런스로 보험성으로 네. 0.5% 자른다.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면 시장은 큰 영향이 없을 거고요. 근데 그것도 싫으면 그냥 0.25%씩 만날 때마다 내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안정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베이비 스텝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금리 인하 이후를 걱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인하만 되면 다 될 것 같더니 이제 인하되고 나서 혹시 우리 인하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달리던 주식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된다는 분들 계시던데 네. 그 논거로 제시하는 게 네. 야 과거에 봐봐 금리 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내리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얼마나 빠졌던지 기억을 해보면 이거 긴장해야 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아마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수백 번 하셨죠. 네.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사이클로서 성공을 하게 되면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 성공이 되면은 결국은 증시는 1년 뒤에 한 15%에서 20% 올라가 있고요. 또 2년 뒤에 또 다시 15% 20%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사이클이고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적절한 어떤 통화정책 효과라고 생각하신다면 증시는 2년 뒤에 정말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최소 30%에서 많이 올라가면 50%까지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미국 증시로 계산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쓰던 간에 지금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급격한 경기 침체로 넘어갈 거다. 하면 1년 뒤에 주가는 마이너스 15%, 2년 뒤에 주가는 마이너스 35% 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엔 근데 금리를 1.25%만 내려줘도 경기 침체 갈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다.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의 현재 가계부의 펀더멘탈과 또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들여다봤었을 때 지금 현재 금리도 감당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감당의 수준이 점점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금리를 1.25%나 내려주면 앞으로 2년 동안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계와 기업들의 펀더멘탈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제가 경제 지표를 들여다보면서 판단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앞으로의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죠. 경기 침체가 나오면 기업 실적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요. 경기 침체가 아니고 안정적인 성장이다. 그러면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매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실적을 봐야 된다.
근데 지금 2, 4분기까지 나온 실적을 보고 또 앞으로 3, 4분기, 4, 4분기를 봤었을 때의 예측치는 이익 증가율이 올라간답니다. 뭐 애널리스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예, 물론 뭐 가끔씩 많이 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 이익 증가율이 10%고 내년에 15%라고 지금 네. 예, S&P 500 기업들 그 기업들만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물론 뭐 조금 생각보다 덜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익 증가율 두 자릿수가 올해 내년 나온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만큼 올라가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왜 하느냐, 어떤 환경에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지금은 딱히 시스템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과열을 시키는 정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미국 달러 값이 어쨌든 금리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점점 달러 값이 좀 하락을 하잖아요. 이 그렇죠. 와중에 엔화 값은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엔캐리 말고 달러를 꺼서 요거 가지고 예컨대 브라질 같이 막 기준금리가 한 10.5% 되는 그런 나라에 달러를 싸게 꺼서 거기다 투자한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난다. 뭐 시티뱅크 이런 데서 얘기를 하던데 진짜 그렇게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 답은요. 예를 들어서 예, 선진국에서 자금을 빌려서 예, 그 후진국이나 뭐 아니면 성장국, 뭐 신흥국에 네. 투자를 한다.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우리 늘 하던 예, 건데. 맨날 늘 하던 거고요. 네. 예,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옌 캐리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선진국에서 선진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옌 캐리의 청산의 리스크는 그만큼 이제 자금이 빨리 되돌아가야 되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어쨌든 시점은 당연히 미국의 금리는 신흥국의 금리보다 낮죠. 그렇죠. 근데 또 신흥국 중에서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라든지 네. 또 심지어 중국 그리고 대만 뭐 이런 쪽을 보시면은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원 캐리 뭐 맞아요. 네, 아니면 대만 달러 캐리 아. 뭐 예, 이런 게 네. 충분히 가능한 거죠. 원캐리라는 얘기가 쏙 그 듣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떤 장기적인 흐름을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인 흐름은 어쨌든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로만 갈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를 내려준다 하더라도 한 4% 정말 많이 내려주면 3.5% 여전히 높은 금리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빌려서 딴 데다 투자한다. 예, 이런 뭐 스토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제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게 되면 달러가 약보합세 추세로 간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환경이 된다. 1330원대에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 네. 네. 자, 이렇게 됐었을 때에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 네.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느냐? 당연히 IT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매출 중에서 60%가 해외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보통 나스닥 100 또는 뭐 기술주 이렇게 해외 쪽에 비중이 높은 쪽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투자만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네. 거고요. 뭐 그 이외의 국가들 뭐 이런 IT 산업의 경쟁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 그게 우리나라와 대만이다 보니까 여전히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약간 찬물을 끼얹었어요. 예, 뭐 하드웨어가 내년 1, 4분기면 끝난다. 네. 예. 예, 그러면은 좀 골치 아픕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 AI 사이클, IT 산업의 사이클이 진행형이고 내년 내후년도 여전히 성장기다라고 판단한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투자처를 여전히 AI 관련된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고 다만 그 안에서 뭐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어떤 기업이냐 이런 거에 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셔서 투자의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엔비디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 실적 곧 나오는데 네. 실적 전후로 해서 주가 좀 올라가면 이때 포트폴리오 비중 좀 줄여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는 거 괜찮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운용을
자문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운영 쪽으로 가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종목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빅테크로 넓힐까요? 예, 빅테크로 네. 얘기를 할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I 사이클이 진행형이다. 그럼 AI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가 뭐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큰 형이 누구냐? 네. 네. 뭐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렇죠. 내용이고요. 그 형이죠. NC. 예, 예. 근데 AI라는 게 어쨌든 처음에는 이 도입기와 성장기가 들어오면서 하드웨어를 까는 게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겠죠. 결국 실적과 연결되는 네.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누가 잘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한번 인터넷 사이클을 경험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빅테크 회사들이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애플이죠. 애플의 이익 구조를 나누시면은 핸드폰을 파는 게 절반, 그리고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쪽 애플리케이션에서 버는 게 절반, 딱 반반이에요. 그렇게 잘 구조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예, 아마도 지금의 아마 그 형이 네. 그렇게 변해가지 않을까. 그래요. 네. 우리 형이 막판 스퍼트를 좀 해주기를 계속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뭐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 우에다 가지고 일본은행 총재가 의회에 가서 금융시장 아직 불안하고 긴장감 가지고 주시하는데 네. 뭐 이건 늘 하는 얘기고 또 앞으로도 경제 물가 전망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이렇게 쫙 얘기를 했어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네. 요 정도 얘기를 하면 앞으로 일본 돈값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다. 이 해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스권이죠. 박스권에서. 네, 지금 141엔을 깨질까 말까 했었을 때가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반등해서 지금 147엔까지 갔다가 지금 145엔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는 140에서 150엔 요 박스권의 모습이 가장 좋지 않을까. 당분간은 힘차게 우리 금리 인상할 거야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못하겠죠. 그 사달을 냈으니까 원래 못해요. 원래 못합니까? 예, 왜냐하면 네.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266%예요. 네. 그렇군요. 일본은행이 당분간은 돌발 발언은 안 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